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지학 수호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 질문은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로 인류 역사를 설계하셨다고 하던데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수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상제님의 손길과 이 발걸음에 따라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도록 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또 세운공사는 이제 세계 정치 역사의 운명을, 도운공사는 이 상제님 도의 5만 년 조화 성경 건설의 울로를 짜놓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상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9년 동안 공사를 행하시어 선천 말대에 천지 울로를 뜯어고치시고 후천 세계 인간 생활의 모든 질서를 결정하시니 세간의 만사 만물이 상제님의 붓끝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후의 인간 역사가 모두 그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서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께서 이 세계 정치 질서 울로를 정하신 이정표가 이 천지공사인데 이 세운공사를 보실 때 바로 이제 오선 위기에 이 바둑판과 세 차례의 이 씨름판 도수로 세운의 공사의 기틀을 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선 위기란 다섯 신선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바둑을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섯 신선은 이 바둑판의 주인인 이 조선과 바둑판에 참여하는 이 4대 강국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 다섯 신선이 세계 울로를 잡아 돌리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바둑판인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강국 이 패권을 다투면서 지구촌의 이 정치 질서를 잡아 돌리는 이 대세가 흘러가도록 형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오선 위기에서 말하는 이 애기판, 총각판, 이 상씨름은 바로 이제 전쟁 도수로 실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현하 대세를 오선 위기의 기령으로 돌린다. 내 일은 삼변성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후천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오선 위기 바둑판 도수가 말씀하신 대로 삼변성도 원리에 따라서 세 차례의 바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그 대결 과정을 말씀하신 대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는 세 차례 씨름판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손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느니 씨름판에 속아 나가면 판을 걷게 된다. 이렇게 아주 선언적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개벽으로 들어서기까지 남법 해원의 어떤 시대에 펼쳐질 세계사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과 그 결말을 밝혀주신 것이고요. 후천 정역시대를 여는 주체인 우리 한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4대 강국이 얽혀서 이제 세 차례의 씨름, 전쟁을 이제 벌이면서 판을 매듭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공사 말씀 그대로 한반도는 이제 바둑판인 동시에 씨름판인데 오선위기, 바둑판, 삼변성도, 씨름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질문은 상제님 세운공사가 실제 역사로 일어난 사례를 알고 싶다는 거였죠.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 인류 역사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알아보면 그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애기판 씨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애기판 씨름은 이 상제님께서 조선을 중심에 두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이 전쟁을 붙이시고 또 영국과 프랑스가 분수를 두게 하시어 서양 세력을 동양에서 이제 몰아내게 하신 공사로 일러 전쟁으로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비화되며 이 공사에 따라 이 전쟁 후에 이 1920년에 바로 국제연맹이 이제 결성되고 상제님의 이 조화 정부의 1차 발현으로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 또 국제연맹은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 내용들이죠. 20세기 이후에 인류 역사 자체가 상제님 천지공사를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후천 가을 개벽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또 선천 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시대는 바로 모순과 투쟁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또 상극이 극한으로 이제 치달아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대는 이 상극을 넘어서 이제 상생의 질서로 새 질서로 이제 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난법 회원의 양상이 극한으로 이렇게 치닫는 점에서 보면 이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이 천지 공사 과정이 상극의 모습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상생의 새 질서가 점차 열려 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난법 회원의 시대를 거쳐 개벽을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마침내 이 3계가 구원되어 역사 속에 상생의 가을 조화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중병이 걸렸을 때 아픔을 동반하지만 대수술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처럼 그 질병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천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상극의 난법 회원 과정을 통해서 상생의 가을 조화 세상을 여는 것이 세운공사의 궁극 목적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상제님께서 애기판 씨름의 시작을 알린 러일 전쟁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부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시던 20세기 초엽이라는 것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 침략이 이제 절정에 달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는 물론이거니와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까지도 서구 연령들이 깃발을 꽂고 식민지화했던 때인데요. 동북 간방의 우리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조선마저도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를 두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약속을 건지려면 서양 열강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야 하리라. 전쟁 도순이라. 내가 한날 한시에 전 세계 사람들을 저와 같이 싸움을 붙일 수 있노라. 부디 조심하라. 나의 도수는 밖에서 안으로 우겨두는 도수이니 천하대세를 잘 살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로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상제님께서는 이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을 꺾고 꺼져가는 동방의 빛을 후일 다시 밝히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로 하여금 러시아니,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당시 초강대국 서구 열강들을 동양에서 몰아내는 그 선봉장으로 쓰게끔 공사를 이제 처결하셨습니다. 적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이용한다는 그런 이의제라는 말처럼 동양의 그런 제국주의 세력으로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서기 1903년 이제 개묘년 10월에 이제 친일파로 몰려서 순검대에게 쫓기고 있던 김병욱 성도를 통해서 이 공사를 보신 게 있어요. 상제님께서 병욱에게 이제 물으시기를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의 허약함을 틈타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데 조정에서는 이제 당파가 나뉘어 누구는 일본과 친선하려고 하고 누구는 러시아와 결탁하려고 하니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김병옥 성도가 말씀하신 게 인종의 차별과 동서양의 구별이 있으니 일본과 친선하고 러시아를 멀리하면 옳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했더니 네 말이 옳다.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오르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화액을 끌르기 위하여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하시니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서로 이르기를 한 사람의 액을 끌기 위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붙인다 함도 그렇거니와 약수한 일본을 도와 천하의 막강한 러시아를 물리치다 하심은 더욱 터무니없는 말씀이라 하셨던 공사예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제 김병옥 성도를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의 사사를 끌는 어떤 맥락에다가 상제님께서는 애기판 씨름 공사를 같이 붙여서 공사와 사사가 함께 끌어지도록 너무나 좋은 1+1 전략으로. 근데 이 애기판에서 동양 제국주의 일본과 서양의 제국주의 러시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판을 대하게 되는데 그때의 판사라는 것이 러시아는 진짜 다 고일리하시고 일본은 다윗인데 그러니까 체급이 안 맞는 싸움에서 일본이 이기게끔 하셨는데 그건 상제님 공사에 좋아하죠. 그래서 러시아를 선두로 하여 몰려드는 서구 열강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러시아에 비해서 힘은 미약하지만 당시 동양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밖에서 오는 센 균을 막기 위해서 작은 균을 넣는 거거든요.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균을 넣어서 서양 제국주의를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왜 서양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동양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이마도 대성사께서 사후에 신도 세계에서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가셨고요. 천상 신도 영역을 완전히 개방하셨는데요. 이마도 대성사의 음덕으로 서양 사람들은 하늘 문명신으로부터 과학 문명의 기회를 이제 전에 받았죠. 근데 그 문명이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는 바람에 도리어 신을 부정하고 수많은 상극의 죄악을 꺼림없이 자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신활동을 일절 무시한 채 역사를 그냥 물질의 운동과 반영으로만 보는 그런 유물론적인 역사관이 있는가 하면은 과학주의에 경도되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는 깨끗하게 부정하면서 자연은 그냥 정복 대상으로 자연의 신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배하려고만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러한 서양의 오만함이 어떤 우월한 기술과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약속을 이제 침탈하고 예속시키는 자본주의로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이 자본주의의 폐단을 이 땅에 강세하신 우주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께서 3개 조화로 제어를 하시는 건데 3개 대권의 무궁한 조화로서 서양 문명의 이러한 해악을 깨끗하게 디톡스한다. 제어한다 하셨던 것이고 상제님이 집행하신 천지공사가 서양 제국주의 기운을 완전히 꺾고 가을 우주의 통일 문명을 개창할 인류 시원 역사의 주인공 우리 한민족을 동방 땅에 이렇게 내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류 시온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한민족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러일 전쟁을 붙인다는 상제님의 말씀은 그 성도들도 터무니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러일 전쟁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현되었나요? 이 상제님 천지공사 보실 당시 제 성도님들조차 아까 전에 이제 하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세계 전쟁을 지금 붙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가슴으로 이제 와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 더욱이 약소국인 일본을 도와서 막강한 러시아를 물리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이제 생각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이제 1902년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던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어 이제 극동에서 가장 우수한 이 해군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이듬해 이제 프랑스와 러블 동맹을 맺고 이에 맞서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를 둔다 하신 이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이제 오선 위기의 편가르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 바둑판인 조선 영토를 양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1896년 2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 파천으로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가자 이후 이 판세가 이제 불리해진 일본이 조선을 이 38도선을 양분해서 남과 북을 서로 각기 이제 우위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자 제안을 했지만 이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자 입지가 이제 좁아진 러시아가 이번에는 39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하여 관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일본이 이제 제의를 거절했고 이제 이 두 나라는 이 일러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반도를 드나들면 이 산발적인 이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손님들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마음대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상제님께서 일러 전쟁을 붙인다고 이제 말씀하신 이후로 약 1년 반 동안 일본과 러시아는 또 다른 이 실흥꾼인 영국과 이제 프랑스의 훈수를 받으면서 이제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그때 대한제국은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다라는 말씀처럼 국의 중립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일본과 이제 산발적인 이제 전투를 벌일 뿐 전면 전쟁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1904년 2월 초에 마침내 일본이 선제 공격으로 이제 일러 전쟁이 포화가 이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전등화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촛불은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광명을 지킬 수가 없고 이제 주변의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이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난의 위기의 이제 시간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과 명나라가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조선 분할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도가 결국 남북한이 나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까? 이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이 한반도라는 곳이 이제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그 중간 교착지로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이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불어 이제 태상 정도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뭉쳐져 있는 곳이고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알지만 그 명당을 차지해서 뭐 생사를 걸고 막 싸우는 것처럼 이 세계의 각 제국주의들이 한반도에 몰려와서 명당을 차지 위한 이렇게 약육강식의 쟁탈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 러일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한해협 부근에서 일본 연합군 함대랑 러시아 발틱 함대가 벌인 해전이었는데요. 상제님은 이 전투에서 동양의 제국주의 일본이 승리할 수 있도록 천지공사를 아주 정성껏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전주에 계실 때 이제 천지 대신문을 열고 날마다 공사를 행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말씀하신 게 제갈량의 전무후무한 제주라 함은 남병산에서 7일 7야 동안 동남풍을 빌어 적벽화전에 성공함을 말함이 아니더냐.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그래서 이 동남풍으로 어떤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고 성도 서너 명을 거느리고 이제 남고 산상에 가셔가지고 만경대에서 장장 49일 동안 동남풍 공사를 행하십니다. 그 뒤에 과연 일러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군사가 승세를 타고 해륙전에서 연속하여 러시아를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 자리에서 49일 동안 일심으로 정성을 들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49일을 한도수라고 보신 이 공사에 따라서 동남풍이 불어왔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천지 기운을 탄 일본 함대는 그 당시에 바람을 이용해서 을사년 1905년 5월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 그것도 숫자가 재밌어요. 38척을 38선에 38척을 괴멸시킵니다. 세계의 절반을 돌아가지고 9개월 동안 항해한 끝에 오손위기 바둑판 그 조선의 동해에 이른 발틱 함대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일본 함대에게 무참히 공격을 당해서 무너졌고요. 이로써 애기판 씨름이 일본의 승리로 끝을 맺고 미국에서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게 또 장차 상실의 후술꾼이 될 미국이 우리 애기판에 개입하게 된 하나의 장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인들이 그때 당시 동남풍을 천우 신조를 보고 이제 가미가제라고 이제 불러왔습니다. 예, 당시 이제 고도 제독의 참모로 해전에 참여한 야키야마 중장은 이 발틱 함대가 스시마 해협을 향해 이 돌진하는 장면을 이제 영몽으로 꿈속에서 이 2번이나 자세히 계시받음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고백하였습니다. 상계님께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키야마 중장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신 거군요. 하지만 누구도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을 텐데요. 유럽 열강들도 일본의 패기에 적잖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세계 언론에 실린 이 사파를 보더라도 일본은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되는 아이처럼 사람을 작게 그렸고, 러시아는 이제 건장한 운동선수처럼 그려 있듯이 그 당시는 누구도 러시아의 패배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에 의해서 일본은 이제 서양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천지의 일꾼 역할로 내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계는 일본의 위세에 대해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일러 전쟁 이제 여파로 10년 뒤에 로마노프 왕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 아시아의 일본이 이제 세계 제국주의의 국가에 이제 대열에 이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전후인 이 1905년 9월에 체결한 포츠모츠 조약을 통해 일본은 지난날 이렇게 그렇게 꿈꾸던 조선을 이제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주에 대한 이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대륙 침략에 이제 발판을 마련할 수가 또 있었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이제 극동 지역을 지배하려는 꿈을 줬고 발칸반도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러시아의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유럽을 지탱하던 세력의 균형도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 후 10년 동안 유럽에서 발칸 반도에서 오랫동안 이 쟁점이 되어온 이 복잡한 인종 문제와 식민지 쟁탈 문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긴장감 상태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이런 긴장 상태의 이면에도 상진님 천지공사에 따른 신도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였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천지공사는 이 탁자 위에 철가를 움직이는 탁자 밑에 자석인데 그 자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상제님 공사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산 상제님께서는 유럽 제국의 침략 야욕을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애기판 씨름 공사를 신도로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처결하신 바 있는데요. 개묘년 3월에 상제님께서 형렬과 여러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옛적에는 동서양 교통이 없었으므로 신명들이 서로 넘나들지 못하였으나 이제 기차와 윤선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의 물표를 따라 서로 통하게 되었나니 조선 신명을 서양으로 보내어 역사케 하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이 한 성도가 조선 신명에게 서양을 맡기시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조선 신명을 서양으로 보내어 천지에 전쟁을 붙이는 일꾼으로 쓰려 하노라 하시고 또 이어서 이제 제주를 얻어 길을 틔워야 하리니 제주를 청구하라. 물주를 청구하라고 하셨고요. 이때 마침 김병옥이 전주부호 백남신을 천거해서 그 녹줄로 거대한 천지공사를 하나 부셨죠. 그게 이제 애기판 공사로 발현이 됐는데 지금 조선 신명을 서양으로 보내면 나중에 배에 실려오는 화물표를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셨고요.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조선의 대신명을 서양으로 보내 큰 난리를 일으켜 선천의 악패와 상극의 기세를 속히 거두어서 성경세계를 건설하리니 장차 동서양을 비빔밥 비비듯 하리다. 이런 말씀들 속에서 상제님께서 하신 것은 서구 열강을 동양에서 완전히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한민족의 수호 성신들을 아주 대신명들을 서양으로 촥촥촥 보내신 거예요. 서양 유럽 전역에 전운이 조성되도록 하셨고요. 그리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약소민족과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자주정신을 배양하고 근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런 틈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일본은 이 일러 전쟁을 승리하자 이 정계 원로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이 특명 전권 대사로 이제 대한제국에 이제 보내서 갖은 공갈과 협박 끝에 1905년 11월 17일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이제 박탈을 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이 조선은 크나큰 이제 충격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요. 민족의 정기가 이제 극도로 세잔해 갔습니다. 이에 이제 상제님께서 당시 이제 고종 황제의 시종 무관이었던 민영환의 순국을 명부공사로 이제 처결하시어 자주 독립을 향한 민족의 대동 단합을 이루어지도록 대세를 잡아 돌리셨습니다. 여기 이제 공사를 말씀을 보면요. 대인보국 정지신이요 마세 진천 운기신이라 유한경심 종성우요 일도분재 망반신이라 대인이 나라를 위해 일함에 정의 자신을 알고 세상 티끌 갈고 씻어내니 운수가 새롭구나. 남긴 원한을 깊이 경계하여 성상의 뜻을 다하고 한 칼로 몸을 가름해 천하 사람의 마음이 있노라. 이거를 자연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민형환의 만장이니라. 시세를 짐작해 보건대 일도 분재 만방심으로 세상 일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장은 죽은 이를 이제 슬퍼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이 천을 적어서 대나무 같은 이 큰 장대에다가 달아서 이 상여뒤를 따르는 것을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바로 민영환을 순국하게 하는 이 명부 공사의 심리에 따라 이제 을사늑약 체결로 비분한 이 민영환을 할복 자살하게 함으로써 피폐한 이 민족 정신을 자주 독립을 향한 충정으로 혁신되어 이 삼천리 강토에 민족 혼을 불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대마도로 끌려간 면암 이 최익현의 순국과 그 다음에 의암 손병희 선생의 죽음, 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 등 모두 상제님의 명부 공사로 처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한민족의 꺼져가던 정신을 일깨운 사건이었죠. 이 또한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옛 조선의 도읍인 하얼빈에서 일으킨 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은 동방 배돌 민족이 대한의 광명 역사를 되찾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31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지만 동양 평화의 꿈을 향한 대한의 기계와 또 자주 독립의 의지를 만천하에 떨친 참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년 겨울 상제님께서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청수를 모시고 마루에 쪼그리고 앉으시어 내성에 명하시기를 내 몸을 결박하라 하시니 내성이 이제 겁에 질려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감히 당신님 몸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하거늘 어찌 망설이느냐 단단히 결박하라 하시니라. 내성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명을 받들어 옥체를 꼭 묶으니 상제님께서 다시 명하시기를 내성아 큰 몽둥이로 내 몸을 세게 치며 1등 방문이 제일이냐 2등 방문이 제일이냐 1등 방문이다 하고 소리쳐라. 도수인이 빨리 쳐라. 만일 이행치 않으면 신명들에 의해 큰 해를 당하리니 사정없이 쳐라 하고 호령하시니라. 이 안내성 성도님이 엄명에 눌려서 1등 방문이 제일이냐 2등 방문이 제일이냐 1등 방문이 제일이다 하고 크게 소리치며 있는 힘껏 옥체를 3번 내리치니 상제님께서 떼굴떼굴 구르시며 아이고 이놈이 나를 죽이네 이룰 성자로 이름을 고쳐줬더니 나를 죽이네 하고 비명을 지르시니라. 잠시 후에 상제님께서 껄껄 웃으시며 이제 되었다 2등 방문이 넘어가니 1등 방문이 내가 낫다 하시니라. 다시 내성에게 명하기를 담뱃대를 들고 나를 향해 총을 쏘는 흉내를 내며 꼭 죽인다는 마음으로 탕탕 소리를 내라 하시며 이 내성에게 명하여 총 쏘는 흉내를 내게 하시거늘 이에 한 성도가 주기를 이제 2등 방문을 패하시는데 어찌 내성을 쓰셨습니까 하시거늘 말씀하시기를 안성을 썼노라 하시니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오전 9시 반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재무 대신 코코프체프와 이제 열차회담을 마치고 열차에서 이제 내려서 의장대로 사열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인중 속에서 달려나온 안중근 의사가 총을 꺼내서 이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세 발은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을 했고 이어서 손 네 발은 옆에 호위하던 일본 총영사 등이 이제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총을 던지고 이제 소리 높여 러시아 말로 이렇게 꼬레아 우라 이제 우리말로 이제 대한 만세를 이제 3차례 이제 외쳤습니다. 바로 이 세계를 격동시킨 대한국인 이 안중근 의사가 이 천지를 대신하여 조선의 이 침략의 원흉 또 이토 히로부미를 심판하는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동방 천자 문화의 종주인 조선을 제거하려는 이토의 이 야심은 천지에서조차 이렇게 용납할 수 없던 불이기에 우주의 통치자이신 이 상제님께서 역사의 한 인물을 내어서 그를 처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호사님이 그려주시는 풍경이라는 것이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 박물관도 있고 뭉클해지는 공간이고 뮤지컬도 있고 그게 또 영화로도 최근에 나와서 그 뭐 장부가 들으면 막 우리가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상제님께서는 이 안시성을 가진 안중근 의사로 하여금 이등방문을 저격하게 하셨을까?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이 천지의 1등 일꾼이 나와서 1등 방문이 나와서 천자국을 넘보는 2등 방문을 처단하고 동방 배달 역사의 혼을 되찾아서 상제님 일을 끝맺어 지을 수 있도록 하신 아주 엄청난 도수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동양 평화를 무너뜨리는 불의한 침략주의다 2등 방문. 사실 이토 히로부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를 무너뜨리는데 안시성을 쓰셨고요. 이 성구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까 공사를 마치고 또 구리골로 돌아오실 때도 그냥 안 돌아오시고 안암동을 이렇게 거쳐서 돌아오셨거든요. 거기도 편안한 안시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내성 성도에게 붙인 1등방문 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이제 한민족이 동방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온 인류가 영원한 평화와 천지광명의 역사를 누리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천지 울로를 뜯어 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인류 역사가 상제님 천지공사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끝내신 다음 해인 경술년에서 우리가 1981년 그 해까지 이른바 이제 72등 공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제님의 천지공사 작품의 흐름 속에 72라는 숫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1910년에 경술년에 우리가 경술국지라고 하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딱 72를 반으로 나누면 36이 되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우리 독립운동 시기를 36년 동안 거치게 되는데 그 72의 절반의 시기인 36년 동안 일본의 조선땅에 들어와서 상제님 일을 사역하도록 일을 본 사람, 상제님 일을 본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주요 궤로도 상스러운 것은 36은 지화명리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땅 아래에 광명의 상징인 태양이 들어가 버린 어둠 속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태양이 다시 떠오를 날을 기다리면서 해방을 맞이하는 준비를 했던 광복, 빛을 다시 회복하는 그걸 맞이했는데 그러면서 상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300년 동안 돈 모으는 공부와 총 쏘는 공부와 모든 부강지술을 배워왔나니 너희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혹독하게 혼내시면서 일심으로 석 달을 못 배웠고 3년을 못 배웠나니 무엇으로 그들을 대항하리오. 그들 하나를 죽이면 너희는 100이나 죽으리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상제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조선을 잠시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천운을 기다리게 할 것이니라.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름으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요. 천국으로 넘기면 그 민중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요. 일본은 임진난 후로 도술신명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양지의 천하 시비 순창 운해라고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공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약소 민족도 조선과 같이 제 나라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 수많은 그 나라들이 있고요.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약소국들이 있죠. 근데 그 나라는 다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냐면 상제님. 상제님이 이렇게 정말로 치밀하게 서양의 그 혹독함이라는 것은 우리 아미스타드 같은 영화 보면 흑인 노예를 다루는 백인들의 그 아주 참혹한 우리가 그럼 멸족당하는 거고 천국은 아둔하고 해서 감당이 안 되고 그 임진왜란으로부터 맺혀인 척까지도 푸는 그런 맥락에서 일본을 우리 민족에 맞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보셨다는 것은 상제님의 그 공사의 아주 치밀함, 주도 면밀함, 용의 주도함을 느끼게 하고 그로부터 모든 게 사르르 풀려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한류의 흐름을 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안중근 의사로 하여금 우리 조선민족의 그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공사를 보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조선을 일본에 의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앞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예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라 불려왔고요. 그런 한민족은 동방의 천선 민족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간방이 한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성원 호강의 도덕궁입니다. 또 인방이기도 하고. 근데 상제님께서는 애기판 씨름에서 승리한 일본으로 하여금 간방 조선에 주인으로 들어오게 한 게 아니에요. 모양은 이제 식민지 주인 같지만 사실은 철저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들어와서 서양 세력의 진출을 막고 그 모든 인프라, 뭐 철도 깔고 도로 닦고 뭐 이런 모든 제도를 이제 선진화하는데 그 개화의 길을 닦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인인 조선에게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는 뭘 지킬 수 있었냐면 본연의 도덕적인 기품과 충의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신 거죠. 오히려 일제 치하 안에서 그 옥석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불의한 존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직하게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독립운동의 그런
어떤 의병의 기운 같은 거 네. 그런 어떤 충의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셨고요. 상제님께서 침략력이 강한 일본에게 그것도 해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천하 통일 시기를 잠깐 몰아주시면서 조선을 위탁하신 데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인류 시원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한민족으로 하여금 일침을 가하신 거죠. 그게 시련의 역사 속에서 잠자는 민족혼을 일깨운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식민지 혹은 뭐 이런 신화국, 제후국으로 전락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니들은 천자국이었고 본연의 그 주인공으로서의 주인 정신을 각성하라는 맥락에서 민족혼을 일깨우고 민족 정기를 일신하게 함으로써 인류 구원과 후초 문명 건설이라는 성스러운 대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국을 만들려고 했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에 가장 합당한 일꾼이 누구였다?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엄선해서 선발된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거기 좀 뭐 추가 말씀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로 이 조선을 일본에게 맡기신 또 다른 이유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품었던 세 가지의 이제 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해원 시대를 만나서 그것을 이제 풀어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일본이 이 조선에 들어옴으로써 일본의 천고 역신들이 같이 이제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임진난에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성공치 못하여 세 가지 한을 맺어 삼한당이 있나니 먼저 도성에 들지 못함이 이하니요, 인명을 많이 죽였음이 이하니요, 또 이 수종을 가르쳤음을 삼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먼저 도성에 들거하여 이란이 풀리고 인명을 많이 죽지 않게 하며 이한이 풀리고 3년 가뭄 백지 강산에 백성들이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되매 사만이 풀리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지금은 이 천지 도수가 이제 정리되어서 각 신명이 이제 자리 잡히는 때라 이제 일본 사람이 효줄을 띠고 이 조선에 건너와서 이제 임진왜란 때 각지에 들어가서 죽은 그 각 선영신들을 이제 찾아가게 하시려고 의병들에 의해서 깊은 산중까지 끌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제 상제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역사를 보는 우리 인식을 근본적으로 이제 전환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신도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상제님 문명이 더욱더 이제 성숙하게 되면 인류사를 신도와 인사 이 양 차원에서 보는 새로운 역사 인식 또 신도 사관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상계님께서 그 우리나라를 일본에 의탁하신 것을 우리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어떤 약육 강식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비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뭐 36년 동안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계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정말 구제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이런 말씀으로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901년 이후의 인류 역사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설계하신 그대로 1.1획의 오차도 없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애기판 씨름의 본론인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세계대전이 모두 상계님 천지공사로 일어났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1914년 이제 8월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이제 몽스 전투인데요. 그 몽스 전투에서 영국군은 3배나 많은 수의 독일군을 맞아 고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소위 이제 천사부대가 나타나서 독일군 앞을 딱 가로막고 그거에 혼비백산한 독일군을 사방으로 도주해버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써 영국군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중엽에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이제 발생해서 인류 최대 재앙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이 처음 보고될 때는 이제 1918년 초여름 당시는 이제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병